저희 책으로에서 아침을, 책은 작은 아씨들인데요. 혹시 이거 최근에 나왔던 영화 보신 분, 아니면 옛날의 영화나,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매번 다 성공했던 것 같고, 루이자 메이 올컷이 정말로 이 사람의 삶이 사실 이 책보다 더 드라마틱한데, 이 사람도 역시 네 자매의 둘째로 태어나서 이 주인공 조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분의 아버님이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이어서 이 초월주의라는 철학 학파를 만든 아주 주축의 사람이었었고, 그 초월학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랄프 에머슨이나 데이비드 소로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 올콧은 실제로 정규 수업을 거의 받지 않고 이분들한테, 이 소로나 에머슨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며 자랐어서, 그 어떤 사상적인 깊이나 이런 게 아주 어릴 때서부터, 거의 초등학교 나이 때서부터 이분들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었고, 다 초월학파 사람들이라서 아마 그 당시, 사실 이 사람 나이로 보면은 1830년이잖아요. 진짜 한창 책을 썼던 것도 사실 1800년대 중반이라는 걸 보면, 이 여성 작가의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 훌륭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가난이 굉장히 아름다울 만큼 가난했지만, 실제로 이 루이자 메이 올컷의 실제 라이프는 정말 끔찍할 만큼 가난했다고 해요. 맨 뒤에 이 사람이 결국 했던 그 학교, 그 특별한 학교가 사실은 이 아버지와 그 초월주의 사람들이 꿈꿨던 그런 학교라서, 실제로 이 루이자 메이 올컷이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그런 거라서, 이 맨 뒤에 나오는 이 꿈꾸는 교육의 형태가 그거를 다시 대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이 사실은 그 당시로서도 지금 보면 지금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그 나이를 통틀어서 하는 그런 그 전 과목, 그리고 전 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을 이 아버지가 시행했다고 하고, 그런 학교 속에서 이 올콧도 결국 본인이 그런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또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받았고, 본인도 나중에 그런 교육을 꿈꿨던 그런 거라서, 뭐 어찌 보면 거의 200년을 돌아 새로운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이렇게 꿈꿨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끔 된 거는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을 쓰면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서 비로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 어려운 그 당시 1800년대 사람들이 거의 모두 그랬듯이, 전에 왜 그 모지스 할머니, 이 미국의 화가라고 하는 그 모지스 할머니 얘기처럼, 이 1800년대 중반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서는 조금 크면 이제 남의 집 가정부로 갔다가, 그리고 가정부라는 게 사실 또 그렇게 뭐 서글프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먹고 사는 집에 가서 이제 뭐 보고 배우고 이제 성장하다가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호병으로도 근무했었고, 이 간호병 때 했던 그 경험으로 책을 쓴 것이 최초의 성공이었었고요. 처음에는 또 여자 작가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버나드라는 남자 이름으로 또 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로소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둔 거는 이 작은 아씨들이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서,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그렇고, 한 36살서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독신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노예 해방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 그 당시는 사실 뭐 여성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해오셨던 거고, 그리고 여기 쭉 이 책 전체에 어찌 보면 그 당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특유의 그런 청교도적인 기독교 정신이 잘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책은 1, 2부로 원래 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을 이 책에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얘네들이 좀 더 어릴 때, 네 자매가 거의 한 12살서부터 이제 17살 때까지 그 아주 어린 나이의 아기들 얘기가 있고, 2부는 3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3년 뒤에 후속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뭐 글 같은 거를 잠시 그냥 리뷰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힘들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초월주의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뭐 돈과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해서도 지금 시대에는 이런 교류가 됐을까. 옆집에 못 사는 사람, 또 아주 극빈층의 사람,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로렌스 씨 댁, 그리고 마치 대고모,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신분이 매우 좀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신분이.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시대가 가질 수 있었던 정말 낭만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꼭 그 시대인 것도 있지만 미국이어서 더욱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은 정말로 개척적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거를 훌훌 털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보자고 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더더욱 이 데이비드 소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무리 부자거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이나 이런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그 시대의 미국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 아니었었나. 그래서 그런 그 강점 때문에 이런 많은 훌륭한 작품이나 문화나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다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멋있었던 말은 26페이지 맨 위에 자식들 눈에는 자기 어머니가 아름다워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그런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그 복받은 사람이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엄마들은 참 좋겠다. 이게 맨 뒤에 보면 이 그 매그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하는 얘기도 다시 나오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또 크리스마스 때 보면 여기서 제일 인상 깊은 게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돈은 없지만 아빠는 전쟁터에 보내고 이렇게 돈은 없지만 그나마 그 없는 돈을 옆집에 완전히 극빈층에 여섯이나 되는 아이가 있는 집에 창도 없는 그런 집에 음식을 다 갖다 주고, 저도 그거를 본 옆집에 로렌스 할아버지는 이 집에 마치 이 소공녀 책에 나오는 것처럼 또 멋진 식사를 또 준비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이 있었던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애들이 어쨌든 간에 다 10대 애들인데도 여기서 애들이 많은 그 소설책들을 이미 읽고 있고, 그 많은 얘네들의 얘기나 이런 거에서 그런 소설책의 주인공들이나 그 어떤 그 캐릭터들이 얘네들이 쓰는 어떤 별명이나 역할 분담에 그런 걸로 쓰이고,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정말로 많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숙녀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깨끗한 장갑과 장화, 손수건을 하는 그런 거, 또 신발에 대한 거, 뭐 눈을 찡그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숙녀다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실 아마도 이 책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공감을 일으켰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가난하잖아요. 항상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뭔가 나에게 결핍을 느끼는, 나는 가난해, 뭐 나는 못생겼어 하는 그런 결핍을 느끼는 모습은 사실 인류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아무리 부자이거나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예뻐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결핍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못생겼고 아직 똑똑하지 않고, 이런 결핍이 그 주인공들한테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공감하기 쉽고 정말 공감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다들 굉장히 그 나이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내성적이고 나가기도 창피하고, 거기다가 뭐 옷이 찢어져 있어도 더더욱 창피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도로 이런 결핍이 주는 약간 공감이 참 이 책의 고마운 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라는 아이도 보면 볼수록 이 옆집 사는 이 작은 로리 로리는 마치 우리 그 안소니와 테리우스를 합쳐놓은 듯한 유쾌함과 멋있음과 뭐 이런 반항적인 거를 다 합쳐놓은 우리의 로리가 볼수록 오히려 영화에서 봤을 때보다 이 책에서 보는 로리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가능해? 이런 소년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정말로 로리는 멋진
남자아이를 꾸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집의 로리라는 남자아이는 이제 그 굉장히 부잣집 할아버지의 인도 무역상을 하는 부자 할아버지의 손자이지만 사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혼자 남겨져서 이 할아버지한테 키워지는 거라 할아버지도 밖으로 보기에는 엄청 엄격하지만 사실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손자가 얼마나 애틋하고 짠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니까 더 엄격하게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신기했던 거는 뭐 99페이지에 시내에 갔더니 그 어떤 어르신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 둘은 죽었고 하나는 포로로 잡혔다. 이렇게 해서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 넷이 있는데 둘이 죽고 하나는 포로고 근데 그거를 보고도 막 위로보다는 오히려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네요. 라고 하는 어떤 대의를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했나 하고 늙은이인 나도 쓸모가 있다면 나갔을 텐데 내가 못 나가니 아들들을 보내야죠. 라고 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그 프라이드가 이 시대의 미국을 크게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명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마지막 전쟁이 한국전이라고 하잖아요. 6.25 때 어떻게 단지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지 단 3일 만에 그렇게 전 세계 150국인가? 그렇게 많은 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리 정부에서 가라고 한들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정의로움, 무엇을 위해서 내 이렇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정의로운 명분을 위한 마지막 전쟁이 6.25라고 하듯이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쓰이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딸들에게 하는 말들이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들이 이제 100페이지에 있고요. 할 수 있는 즐거운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를 잊어버린 채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불만을 하지 말고 항상 불만스러울 때마다 너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다 하는 게 100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가 우리가 어떤 바라는 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너그러우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현명한 충고를 해주는데 그게 고리타분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의 일들을 막 떠드는 상태에서도 101페이지에 보면 애들은 그냥 단지 그날 있었던 일을 온통 그냥 막 이렇게 조잘조잘 떠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엄마는 너희들의 오늘 교훈을 하면서 첫째는 뭐 이렇게 부자들에서도 수치와 슬픔을 없앨 수 없다는 거, 또 둘째 조는 가난하긴 하지만 건강한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거, 셋째는 저녁상을 차리는 걸 거두는 거는 귀찮지만 끼니를 구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그리고 넷째 에이미는 콩옥수 반지도 예절 바른 행동만큼 소중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얻었단다라는 이런 말을 엄마가 하는 이런 가정 분위기가 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들은 그냥 와서 오늘 하루의 일을 막 조잘거렸을 뿐인데 이웃인 이 로렌스 아버지와 비록 부잣집이긴 하지만 저기 조그만 작은 집에 밝은 불에 이 아가씨들이 이렇게 어린 여자 아이들이죠. 여기서는 작은 아씨들이지만 작은 아씨들은 이 아빠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로 아씨들이라고 한 거고 이제는 정말 꼬마들이잖아요. 꼬마 4명이 그 조잘조잘 이렇게 밝은 불 아래서 얘기하는 걸 얼마나 이 텅 빈 집에 사는 부자인 이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베스라고 하는 셋째 이 착하기만 한 세상에 왔던 천사 같았던 그 베스를 좋아했던 이유도 이 할아버지도 손녀를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손녀와 같았던 베스를 보면서 정말로 자기 잃어버린 손녀처럼 좋아했던 것 같고 베스도 그런 할아버지를 정말로 일생의 어떤 친구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정말 보내는 제일
재밌는 거는 약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썼잖아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 뭐 맨 끝에 뭐 yours sincerely, 뭐 당신의 충실한 번, 당신의 yours 이런 거 쓰면 아 뭐야 웬 오바 완전 거짓말 쓰는 것 같아. 편지 잘 나가다가 끝에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이제 정말 어떤 형식처럼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뭐 갑자기 높은 사람이 아주 어린 사람한테 뭐 유얼스, 여기도 이 제임스 로렌스라고 하는 그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 베스한테 편지를 쓰면서 끝에 당신의 좋은 친구이자 충실한 하인 제임스 로렌스 이렇게 쓰면 아 정말 이런 말을 쓸 때 이게 아무리 가식이라고 해도 그 순간 그 관계가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이 어린 아가씨, 이렇게 수줍은 아가씨, 누구하고도 사실 친구조차도 잘 안 되는 이런 수줍은 아가씨가 그런 무서운 할아버지랑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끔씩 깨알 같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1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 베스가 이 무서운 노인 그과 무릎에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을 이길 수 있다. 접어놓고 이렇게 좋은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큰 특징이 있는데, 첫째 딸 매그는 아주 아름답고 착하고 이 전형적인 우리 그 딸들의 그 책임감 강한 그런 모습이고, 둘째는 또 역시 전형적인 천방지축이고 이제 활발하고 자유롭고 이런 것이고, 셋째는 아주 천사같이 착하기만 한 그런 아이고, 넷째는 막내로서 샘 많고 막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이 에이미가 학교에 갔다가 라임 갖고 좀 놀다가 그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치심을 처음 느껴가지고 학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잘 다스리면서 약간 무엇보다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그리고 진정한 재능과 미덕은 결국 사람의 눈에 띄기 마련이다. 라고 150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책을 좋아해서 책만 보고 나한테 뭘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조와 이 에이미는 항상 성격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매들은 정말 곧 죽일 것처럼 서로 싸우다가 또 곧 화해하고 이런 건데, 이 음악회에 안 데려간다고 에이미가 화가 나서 이 조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쓴 그 원고를 다 불에 태워버려서, 따지고 보면 어른이라도 사실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거를 잘 이겨내고, 이 161페이지 여인 아래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결국 사랑이 사랑을 덮듯이 다른 사건을 덮어서 그런 분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조언이 162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잠자리에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도우면 다시 내일을 시작하라구나. 그래서 약간 잠자리에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 뒤에 이 아이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계기마다 이 말이 여러 번의 어떤 열쇠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에이미랑 조는 완전히 평생을 다시 안 보기로 결심을 했지만 이 에이미가 그래도 막내니까 둘째 언니하고 막 놀고 싶어갖고 오만 거를 다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욕심만 내다가 얼음 그 연못에서 스케이트의 겨울 연못에 빠지면서 죽을 뻔하고 나서는 조가 또 굉장히 반성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모든 게 내 고약한 성질 때문이라고 조가 너무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늘 주의하면서 기도하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야. 내 결정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라고 엄마가 또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경솔한 말이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자제하는 방법을 엄마가 늘 가르쳐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엄마는 항상 이 내부의 적을 조심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차츰 방심했다가는 인생을 망치기 쉽기 때문에 하여간 급한 성미와 같은 자기 내부의 적을 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아래 보면 이 책에서 쭉 관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다정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의 나약함이나 그런 근심과 소망, 죄와 슬픔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약간 자책과 절망과 그런 것만 하고 있지 말고 신의 존재 아래서 그 극기를 해내고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엄마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는 아무래도 첫째니까 그런 허영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서 이제 모페 집안이라는 또 상류층이 나와서 여기랑 이제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아무리 이 나이에 이 정도의 허영심이나 뭐 그런 빗나간 자존심 같은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럴 때 엄마가 그거를 잘 다스려줘서 매그도 당연한 정도의 그런 허영심을 갖고 잘 또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재밌는 게 약간 중간중간에 이 영화 실제 사진들이 나와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맥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도 진짜 재밌는 거는 애들이 결국은 우리 뭐 어떤 끌어당김이나 그런 데서도 하듯이 정말로 생각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던 에임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자기 말처럼 또 건강해졌고, 베스는 늘 자기는 이제 약하니까 잘 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애들은 또 그렇게 됐고, 이 조도 나는 하여간 책으로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정말로 어찌 보면 이 책에도 그걸 주제로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버릇처럼 했던 나는 어떨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결국 이 아이들의 삶이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참 신기하고 또 놀랍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어떤 미래상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01페이지 보면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들의 얼굴에 나타난 단어를 금세 아래 찾는 법이다 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그런 걸 잘 보는데, 이 매그도 그렇게 그 무도회에 가서는 막 주눅이 들었지만 집에 와서는 또 집이 가장 좋고 그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사실 이 저자는 굉장히 그렇게 끔찍할 만큼의 가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정서적인 정말 따뜻한 집,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수처처럼 이 집이 정말 가난했지만 아마 이 내 딸의 마음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동 학대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 부모들이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가난하게 이상하게 교육하나라고 지탄을 받을 정도였었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진짜 이 영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눅들지 않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묘사한 이 사람의 집은 사실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엄마의 바람이 나오는데, 난 내 딸들이 아름답고 교양있고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나길 바란단다.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길 바래. 그리고 좋은 상대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근심과 슬픔이 없는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길 바란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 그래서 돈이란 게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고 고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권자에 있으면서도 자긍심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여왕보다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개의치 않을 거란다 라고 해서 엄마가 진심을 담아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이런 엄마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왜 이제 막 이 시대적인 어떤 발전 과정에서의 거겠지만 엄마들이 이렇게 딸을 불러놓고 뭐 결혼 같은 건 하지 마라, 뭐 결혼은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제네레이션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어떤 이 한 10년 정도의 어떤 편차를 두고 계속 그 딸들이 어떤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갖고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자기의 자식이지만 소유물이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체라면 그 아이들이 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이렇게 구획짓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이 나쁜 걸지 좋은 걸지 그 아이의 삶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뭐 너는 이런 데 구속되지 말고 그냥 혼자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그 각 나라의 제네레이션을 보면 그 제네레이션의 그 여자분들의 삶이 지금 보면 참 어찌 보면 참 별로 좋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도 지금이 한참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삶도 정말 정말 좋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란다 하는 것도 정말 좀 지금의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엄마 아빠는 언제 어디서든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여간 믿음을 보내주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될게요 라고 또 해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아이들이 디킨스 소설 놀이를 하면서 이제 각자의 그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연극을 하고 글을 쓰고 그거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한 우리 20대 중반에 20대 초중반에 대학교 동아리에서 해도 충분히 어른스러운 건데 이거를 진짜 10대 중반의 아이들이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옆집 친구를 불러드릴 때도 이렇게 어떤 패칙을 만들고 또 그 들어온 사람도 그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이 너무 정말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우편함이 만들어지게 돼서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조가 책을 읽으면서 내 빛나는 시간들을 느긋하게 즐길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책을 읽는 시간이 빛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멋졌고요. 그리고 이 232페이지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실험을 이 엄마가 하기로 하거든요. 너네가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이제 일만 하고 전혀 놀지 못하는 거하고 둘 다 나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네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하인도 없애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너네는 방을 치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일주일을 보내는데 얘네들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은 거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코 재미가 없구나, 보람 있게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엄마가 현명하게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일주일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면서 교훈을 몸으로 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표현이 재밌어서 엄마가 이제 뭐 일주일은 더 실험을 더 계속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자매들이 환한 얼굴로 꽃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내밀듯이 어머니 쪽을 향해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스스로 일과 놀이를 잘 조화시키면서 사는 것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난하더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249페이지 끝에 엄마의 이 일주일 동안의 시험을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둘 다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190년 전에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살고 뭐 이런 걱정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이 일에 치여서 막 인생을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거하고 또 빈둥거리는 거하고 그 일의 조화가 진짜 이 190년 전에도 중요했구나 그런 거를 봤고요. 그리고 이 로렌스 캠프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캠프를 만들어서 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브룩 씨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 로리의 가정교사이시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여기서 여기를 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보낸 편지가 있는데 252페이지 맨 아래 보면 너 자신보다 더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지나도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뭐 베스와 또 여기 이
프레드, 네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로리의 친구들 뭐 여러 그 아이들 캐릭터들이 나와서 얘네들이 또 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이런 건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60페이지 보면 사기치는 거라면 미국 사람들이 일가견이 있죠. 또 그 옆 페이지에서는 미국인들은 적에게 관대하는 척하는 수법을 쓰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레이션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보면 진실 게임 이런 거는 미국에도 있나 봐요. 274페이지 애들끼리 하는 뭐 진실 게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항상 나쁜 일들은 벌어지게 마련이라서 계속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찾아서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또 이제 조는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있는데, 3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정말 바라던 일이다. 행복한 이 삶이 이런 것에서 온다.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는 게 그때도 정말 사람에게는 정말 다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전장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오고, 이거를 위해서 또 로렌스 할아버지는 그 마차를 빌려줘서 부룩을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이 호의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호의가 너무나 느껴지는데, 이 아프다는 말 듣고 로렌스 할아버지가 같이 마차로 그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아니 저런 나이 많으신 분이 가다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는 내색을 또 즉각 알아차리는 할아버지는 이 좀 더 젊은 부룩 그 선생님을 뭐 일이라는 핑계로 사실은 그냥 보내는 거죠. 일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대동해서 보내주고, 옆집에 아빠랑 친구였다는 걸로도 이렇게 많은 그 뭐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이런 거를 또 하고, 또 마치 그 대고모님은 이렇게 못되고 돈만 많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애가 항상 걱정해서 또 무엇보다 빨리 그걸 하고, 여기서 제일 그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 이 조가 머리를 팔죠.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팔까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하니까, 아니야 난 무언가를 꼭 하고 싶었고 코라도 베어 팔았을 거야. 그래서 엄마를 도우려고 머리를 파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이 338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베스의 머리를 보고 너무 울려고 하니까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울지 마. 머리가 짧은 게 뇌에도 좋을 거야. 우리가 보통 뭐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엔 머리가 굉장히 비쌌으니까.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했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치 머리가 짧아진다는 게 마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기분이 들더라고. 라고 해서 그 몇 호를 또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345페이지, 34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달이 나타나서 이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은데, 구름 뒤에는 늘 빛이 있기 마련이랍니다 라고 달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당부를 하면서도 결국 당부하는 가장 큰 말이 347페이지 맨 아래 보면 평소 때처럼 계속 일을 하거라. 일은 훌륭한 위로가 된단다. 희망을 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바쁘게 살기로 이 아이들이 집의 모토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표어는 희망을 가지고 바쁘게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없는 집을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살아가기로 하고, 이 엄마한테 계속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하게 되죠. 또 아이도 이 356페이지 보면 이제 그 조가 또 시도 써서 보내는데, 이 시가 빨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356페이지 아래 보면 머리여 생각하라, 마음이여 느껴라, 손이여 항상 일하라 이렇게 해서 어떤 시도 엄마한테 보내고. 여기도 재밌는 게 그 역시 우리의 그 재롱동이 로리는 이 엄마한테 뭐 무슨 어머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제2병동 수간호사님께 이렇게 해서 여러 이렇게 재밌는 말을 쓰고 본인 스스로를 테디 대변이라고 하고, 또 로렌스 할아버지도
이렇게 잘 어려운 일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하면서 편지 끝에 당신의 충실한 버시자 하인이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고 그러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계속 혼매신의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계속 아직 극빈자 오두막에 사는 집 아이를 계속 이 집에서 돌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셋째인 베스가 여기 가서 계속 돌보다가 그 아이가 이 베스의 머리 위에서 무릎 위에서 자게 되니까 이제 베스는 성홍열을 앓게 되고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는 성홍열의 면역이 있었는데 그날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안 가게 됐고 베스는 성홍열의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 돼서 이렇게 옮아서 이제 큰 병을 앓게 되니까 모든 자매들이 정말로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리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전염병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더 어린 아이는 대고모님의 집에 격리를 하고 아이는 가고 싶지 않지만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에도 벌써 사람들이 여러 번의 역병을 하면서 지혜가 다 있었구나 싶었었습니다. 이 작은 아씨도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감독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런 여성에 대한 지위나 여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대고모가 이렇게 못된 노처녀로 평생 사는 이유가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하면 이 재산이 무조건 남자한테 귀속됐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딱히 확신이 없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결혼했다가는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자는 그러다가 이혼을 당하면 정말 완전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미국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모가 꼭 그게 못된 사람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삶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신중함이 또 이렇게 혼자 꼿꼿이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런 귀족의 딸들, 보통의 귀족의 딸들은 순진하잖아요. 세상에 뭐 별로 나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순진한 귀족의 딸들과 결혼한 그런 혁명가들이 어찌 보면 사랑 없이 전략적으로 어린 귀족의 딸들을 해서 그 재산을 가로챈 경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보면 돈 많은 노처녀 할머니는 막 못되고 막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분들이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어떤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되고 그렇게 지켜낸 재산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살 때는 그렇게 잔소리하고 뭐 막 했지만 사실은 그 재산을 알뜰히 지켜서 내가 죽으면 결국 다 이게 내 조카들한테 갈 거라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내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들한테 또 그걸 또 줄 수 있고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스가 아프게 되는데 377페이지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사랑, 보호, 평화, 건강 같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어떤 사치품보다도 소중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모두가 이제 베스를 걱정하고 이렇게 돌보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베스는 계속 이제 약해지고 또 막 베스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또 항상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수록 일찍 죽는다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이 저자 자신도 사실 살면서 계속 이 병에 시달렸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그냥 루푸스와 같은 오토이뮨 디지즈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때는 이제 진단명을 몰라서 그랬지만 아마 그런 병을 알았던 게 아닐까 싶고 이 베스도 결국은 이제 성홍열도 물론 걸리긴 했지만 성홍열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나중에 다시 죽었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가도 엄마가 이제 아빠를 돌보다가 온다는 그거 하나로도 온 아이들은 정말로 이제 다시 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이미가 진짜 어리고 철없고 욕심 많고 자기 그것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어떤 그런 좋은 의미의 욕심이 아이를 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고모에게서 사랑을 받아서 저 반지를 받겠다는 걸로 더욱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유언장을 이제 쓰면서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유언장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디스커션에서는 이 본인의 유언장 이런 웃기는 그런 이런 거를 하여간 서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친구들과 친하고, 또 해나 이 하녀인 분도 지금으로 치면 어찌 보면 도우미 같은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하여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자기의 나쁜 버릇이나 그런 것들을 고쳐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엄마는 또 계속 자책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데, 착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이룬 거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이 주눅 들어가는 아이들을 또 위로합니다. 그래서 418페이지 맨 아래 보면, 한 남자의 마음을 차지하는 내 언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자일 거고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다. 돈에 너무 쪼들리거나 해서도 안 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지위와 돈이 있는 사위라면 좋지만 사랑과 미덕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아무리 작은 집에서도 훨씬 더 행복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리가 그 브룩 선생님이 매그 언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난을 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매그가 브룩에게 더 신경이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 로리가 이제 불과 16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지만 매그랑 이제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랑 어떤 싸움을 하면서도 그 비밀을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 서로 벌을 받으면서도 그런 아이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남자들끼리는 정말 특별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조가 달래러 갔는데 왜 그런 거야? 좀 화해를 해보지. 그러니까 너는 여자니까 가능한 거고 남자들끼리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아무리 할아버지와 손자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화해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중요한데 이 체면을 어떻게 하면 잘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 조가 잘 중재를 해서, 심지어는 이 완고한 할아버지에게서 정식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현명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로리와 할아버지는 다시 또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할아버지는 그 부분의 진실을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했는데 왜 할아버지는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는 부분의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조그만 로리지만 로리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던 거는 어쨌든 내가 그래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 말을 믿어주셔야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말을 믿어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또 사과가 돼서 이렇게 서로 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싸움이 들 때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무섭게 대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또 대부분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는 다시 이제 베스는 점점 아파가지만 드디어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틀리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이제 또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짧은 시간에 이 그동안 부쩍 성장한 딸들을 보면서 많은 거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 각 딸들에게 느낀 것 중에 45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매그의 손을 보면서 아빠는 이 손이 하얗고 부드러웠던 때를 기억한단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변한 너의 손도 너무 다 자랑스럽구나. 왜냐면 이 너의 이 딱딱해지고 거칠어진 손이 이 가정을 훌륭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이 하얀 손이나 뛰어난 재능보다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의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아빠의 말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조가 얼마나 여성스러워졌는지, 또 베스에 대해서 어떤 지켜줄게 하는 말, 또 에이미도 그렇게 어린 애기였었는데 이제 많이 컸구나 하는 거. 그래서 456페이지에 보면 그 에이미라는 그 막내에 대해서 아빠는 우리 막내가 우아한 모습도 사랑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아름답게 해주는 재주를 가진 사랑스러운 딸이 훨씬 더 자랑스럽구나 라고 하는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그 매그에게서 해줬던 것처럼 가정을 해주는 여자의 손길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요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요리를 만드는 게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좋긴 한데 이거 한 끼 먹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점점 재밌긴 한데 안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온다면 기꺼이 내가 이 시간을 쓰겠지만 뭐 한 두어 명 먹으려고 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이 살림이라는 말이 정말 집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말에서 아주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게 비록 뭐 콩나물을 씹든 뭐 쌀을 얹든 이 살림, 뭐 걸레질을 하든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 집을 살리는 거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집안 잡일이잖아요. 하우스 초어인데 그 초어가 굉장히 가치 없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주부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많은 사람의 삶을 정말 살리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살림이 되게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가끔은 요리를 하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마치 이 대고모님은 사실 이 조카들의 삶을 많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누가 이 부룩이라는 사람이 이 매그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거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부자 친척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매그는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부자 친척은 없지만 훌륭한 친구들은 많다. 그러니까 이 고모는 또 그 훌륭한 친구들이 먹여 살려주나 어디 보자.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넌 이제 한 푼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매그의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는 대고모님이라서 너한테 한 푼도 안 해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결혼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겠지? 막 이렇게 머리를 써서 돌려서 또 그런 거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1부가 다 마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2부가 나올지 말지를 이제 하겠다고 투비 컨티뉴드를 했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부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이들은 많이 성장했는데, 485페이지 위쪽에 보면 딸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에는 마음을 주었고 아버지의 보살핌에는 영혼을 주었다. 가족의 사랑에 대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59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 하늘 아래 가장 민주적인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여기 영국 친구도 튜더시 삼촌, 진짜로 그 영국 튜더 왕가의 자손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당시 미국을 보고 그 하늘 아래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는 그런 어떤 컨셉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신기한 표현은 59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자는 살갑게 굴 줄도 알아야 돼. 특히 가난한 여자는. 그것 말고는 친절을 되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약간 예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에이미가 날로 더 어여쁜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주변에 뭐 시기와 질투와 우정과 또 오해와 또 다시 화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에이미는 정말로 이제 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아가지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에이미는 이렇게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으면서 이제 고모님
대고모에게도 이제 같이 가게 돼서 이 유럽을 돌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들을 편지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하고 한편 베스는 하지만 계속 이제 아프게 되는데 그 아픈 와중에도 베스조차도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베스가 아프니까 그냥 어린애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베스도 하루가 다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로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조는 자기 동생인 베스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사실 맨 처음부터 복선을 깔면서 로리는 처음부터 조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이 로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실 마음을 연 첫 번째 계기가 조가 찾아오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문 닫고 살던 로리가 이제 마음을 연 거라서 조를 계속 좋아하게 되는데, 그 조의 표현은 고마운 마음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는 오랜 법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랑을 거절하게 되고, 이제 이 더 넓은 세상, 새로운 걸 보고 싶어요. 더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뉴욕으로 떠나게 되죠. 지금도 참 사실 지방에 살다가 서울만 온다 그래도 그런데 그 150년 전에 여자가 뉴욕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로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가슴이 아파요. 조, 내 눈은 널 항상 향해 있으니까. 역시 이 로맨스 소설을 보니까 정말로 다시 이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원한 여기서 69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 편집장은 아주 냉정하게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 재미예요. 요즘은 교훈은 팔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았나 봐요. 그때는 다 교훈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흥미진진한 얘기를 쓰면서 또 여기서 약간의 또 자괴감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이 책의 어떤 글의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도 되게 신기한 게 그 왜 사람들이 자기 역할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왜 배우들도 막 행복한 역할 한 사람은 삶도 행복해지고 막 나쁜 역할 한 사람은 삶도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조도 처음에는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그런 나쁜 세상 얘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의 어두운 면을 일찍 접하게 돼서 이렇게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순수성이라는 꽃이 너무 빨리 털어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책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항상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거나 밸런스를 갖는 시각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여기 바이른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만인의 친구이시고 또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는 아까 그런 흥미 유지의 책 그런 거보다 이런 칸트나 헤겔 같은 그런 순수 그런 이 이론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점점 이제 오래 갈수록 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가로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글을 버리기도 하고 여러 진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 겨울 동안 하여간 조는 이제 로리를 잃고 이제 좋은 친구 로리를 잃었지만 좋은 친구를 얻은 셈이니까 평생 친구로 살아야지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리는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 결판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이 조에게 와서 사랑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하지만 이렇게 시리에 빠진 이 손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로렌스 할아버지는 이 아이와 동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유럽으로 같이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39페이지에 보면 이 아이가 저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상관 있어. 그리고 명심해라. 내 자유는 전적으로 내게 맡기겠지만 나는 내가 그걸 정직하게 사용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 점을 약속해 다오 로리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부탁하게 되는데, 이 말이 로리에게 앞으로 굉장히 그 생에 어떤 그 다른 불운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때가 있을 게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내 자유는 전적으로 내게 맡기지만 내가 그걸 정직하게 사용하리라 믿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함부로 하다가는 정말 이게 큰 복을 타고난 삶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775페이지에 보면 이 매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재밌는 표현이 맨 위에 프랑스 여성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 자유 만세를 부르짖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주의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자유를 만끽하다가 정작 결혼만 하면 완전히 은둔 생활로 들어가서 아무리 아름다웠던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만 하면 그냥 집에 칩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그도 오로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특별했던 표현이 779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그래 난 점점 늙고 추해지고 있어. 조는 내게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나 봐. 그리고 시들어가는 아내는 놔두고 부담 없는 예쁜 이웃을 찾아가는 거겠지. 그래도 아이들은 날 사랑해. 내가 비쩍 마르고 창백해도 머리를 손질할 시간도 없어도 상관하지 않아. 아기들은 나에게 위안이야. 언젠가는 존도 내가 아기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뭐 잘 몰랐던 세계인데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통은 왜 애를 낳고 나면 남편들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이한테 아내를 뺏겼다. 도대체 내 아내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아이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 버렸고 그런 건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 부인들이 이런 의외로 내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깔려서 더 아이에게 집착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 표현에서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해봤었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애한테 좀 더 집착하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782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래서 엄마가 다시 이 매그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위쪽에 보시면 대부분의 젊은 아내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너도 저지른 거야. 아이한테만 푹 빠져 지내느라 남편에 대한 의무를 잊은 거지. 아주 당연하고 용서할 만한 실수기는 하지만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좋아. 라고 해서 하여간 아이들을 좀 더 떼어놓고 또 하여간 아내로서 자기 그 자리를 찾아가라는 그런 조언이 엄마가 훌륭한 적절한 때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78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이 바뀐 매그가 이제 정중한 식탁을 준비하니까 이때 이 매그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당신은 아무리 피곤해도 늘 단정한 차림으로 식당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겠어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조차도 그 식탁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아 그렇게 단정한 차림으로 하는 것이 다 사랑을 서로 알려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797페이지 맨 아래 보면 여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왕국은 가정이며 여왕이 아니라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이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행복에 이르는 열쇠를 발견해냈고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거듭해서 서로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금고를 여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렌스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빈둥거리고 있게 되는데요. 그 빈둥거리는 그 조를 이렇게 다잡아 주려고 에이미가 애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로리는 난 실패했어. 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에이미가 꼭 그렇지 않고 이제 당신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그림을 그려서 지금의 로리의 모습과 그 옛날 얼마나 멋지고 힘이 있었던 로리였는지 그 두 장의 그림을 통해서 로리에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뭔지 어땠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또 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우리 베스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가게 되는데 8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베스에게 다시는 고통이 따라붙지 못할 긴 잠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죽음은 두려움이 가득한 유령이 아니라 온화한 천사라는 그런 경건한 기쁨 그리고 마침내
베스가 영면에 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조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아무튼 자기 손자를 또 잘 지켜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이 할아버지도 그 옛날과 똑같이 딴따라가 되는 걸 싫어했었거든요. 이 아빠가 결국 딴따라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손자도 딴따라 될까봐 그렇게 걱정하면서 극구 못하게 했는데 하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마음껏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도 이제 내가 이 슬픔 찢기는 가슴을 그하기 위해서 내가 진홍곡을 작곡하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막 이제 빈으로 가서 뭐 작곡에도 매달렸다가 또 뭐가 안 되니까 오페라에도 매달렸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정말 재능이 곧 천재성이 아니고 그냥 내가 허영에 들떠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뭐 천재성이 있거나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열정을 착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게 되고 여기서 서서히 로리는 자기가 놀랍도록 이제 아프지 않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면서 또 미안해하기조차도 합니다. 네, 그럴 때 또 운명처럼 에이미의 이제 편지가 눈에 들어와서 에이미에게 이제 에이미와 더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다 타이밍과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마지막 편지를 조한테 보냈을 때조차 그때는 사실 베스가 중내 산에 정신 없을 때라서 이 조는 아주 단칼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조는 아무튼 베스를 보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도 보내고 이제 로리도 떠나갔고 본인은 이제 또 다시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삶 자체를 스스로 외로워하면서 처음으로 전에 내가 만약 지금 그 이전에 로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청혼을 했다면 그때는 받아들였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후회를 했으나 운명은 엇갈려서 그 즈음에 이제 로리는 자기를 진짜 그 왕처럼 떠받드는 어떤 에이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감사함으로 이제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사실은 이 에이미한테 베스가 아프다는 돌아오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거는 마침 또 도달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베스는 에이미는 계속 유럽을 같이 로리와 함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결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로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마치 조에게 미안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실은 이제 장난기와 기쁨과 승리감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너가 맨날 나에게 테디라고 불렀는 거 참 듣기 좋았었는데 하지만 너 말고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에이미는 너한테 뭐라고 부르던데? 라고 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신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연극에선 그 영화에서는 아마 나의 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얼마나 사람에게 어떤 삶에 힘을 주는지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만이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에이미의 특징은 늘 그 에이미가 했던 말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 삶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8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사랑은 변함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은 변했고 지금은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 그래서 하나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바보짓을 많이 하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에이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들도 또 이 딸이 세속적으로 이제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으니까 세속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 사랑과 자존감과 행복이 같이 있는 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도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은 이제 손자 아까 매그의 쌍둥이 데이지와 데미도 이제 예쁜 이모 이제 에이미가 드디어 나타나서 한참 또 좋아하고 이때 우연히 이쪽 동네를 지나게 된 바에르 교수님이 이 집에 와서 굉장히 좋은 인상 깊은 시간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잘 있었지만 그래도 떠나간 베스가 생각나서 다들 너무 슬퍼할 때 이 천국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이 땅에 없도다라고 하는 또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바에르 교수님이 더욱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의 마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로리는 또 조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이 질투라기보다는 의심이 가득 닫아서 저 남자가 어떤 놈이야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911페이지 보면 거기 위쪽에 집안 칭찬협회와 또 다른 회원들이 거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는 아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협회의 어떤 프리빌리지 멤버들처럼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멤버들이 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현명하게 돈을 써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낫지. 그리고 안락함은 비우고 선행으로 채우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보겠니? 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자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이 집안에 큰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로리와 에이미도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무섭고 아주 고약했던 그 이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각자에게 다 남겨주게 되는데 이때 조에게는 이제 큰 그 집을 남겨주게 되어서 집에서 새로운 이 사람들이 꿈꿨던 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950페이지에 보면 그 조가 이 자신 없어 하는 바에르 교수님에게 오히려 사랑을 독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오랫동안 겪어봐서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한걸요. 그리고 스스로 늙었다고 말하지 마요. 마흔은 인생의 황금기예요. 나는 당신이 70살이라도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한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 당시 40이면 지금은 한 60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당신에게 보답할 건 내 진심과 이 빈손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무튼 서로 진실한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이 대고모에게 받은 그 집으로 행복한 학교를 열게 되는데 이 학교는 보살피기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생각이라서 아이들에게 삶은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때 도움받지 못해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62페이지 위쪽에 보면 가르침과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소년들에게 집처럼 행복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도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는 사과 따기 같은 재미있는 행사를 하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삶을 살면서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 서로 오래오래 행복했다는 얘기였습니다.